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명의도 제 명이고요. 뭐라고?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겁니다. 어머니 돈으로 샀어도요. 내 5억이. 5억을 건넨 지 딱 석 달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67세 박영숙 씨는 그날 자신의 통장 잔액이 3,000원인 걸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5억 원. 아들 내외의 전세금을 보태주고 남은 돈이 고작 3,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과 함께 사라진 건 며느리의 웃음이었고 아들의 관심이었고 손자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67만 노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잔인한 진실입니다. 박영숙, 67세. 그녀는 자신을 성공한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40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준호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죠. 과부가 혼자 아들을 어떻게 키워? 분명 비뚤어질 거야. 하지만 영숙은 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은 바르게 자랐습니다. 영숙이 피 같은 돈을 모아 아들을 대학에 보냈을 때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영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36이 되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작지만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랑 살 거야.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영숙이 아들을 닥달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서 좋은 여자 만나. 엄마 손자 얼굴 보고 싶어?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42, 영숙이 66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여자 만났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의 이름은 김미정. 36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사진으로 본 미정은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였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검정색 정장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으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미정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환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안도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식사를 하는 내내 미정은 영숙에게 친절했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물을 따라주고 영숙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홀로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미정아. 당연한 걸 한 거지. 그보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미정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딸을 얻게 되어 너무 기뻐요. 영숙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해서요. 드디어 아들이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자신도 며느리라는 딸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오늘 시간 있으시냐고 하는데 혼수 좀 보러 갈 수 있어? 물론이지. 엄마가 당연히 가야지. 백화점 예식용품 코너는 화려했습니다. 영숙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불 한 채가 100만 원, 그릇 세트가 200만 원.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미정아. 이건 엄마가 해야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영숙은 그날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돈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영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옥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화사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자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신부 정말 예쁘네. 신랑 복 많이 타고났어. 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영숙이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시어머니시구나. 정말 단정하게 입으셨네. 아들을 혼자 키우셨다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영숙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영숙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 당분간 영숙의 집 근처에서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들 집에 가서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정은 항상 고마워했고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미정이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마가 될 거예요.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정이 고생하겠네. 엄마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임신 기간 내내 영숙은 미정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주고 배가 불러올 때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영숙은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 자신의 피가 흐르는 존재. 준서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산후조리는 영숙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밤 11시까지 아기를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미정은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영숙은 매일 손자를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미정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영숙은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미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왜 그래?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일 났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3억 더 올려달래요. 안 그러면 나가달래요. 영숙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떡하죠? 저희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아마 지방으로요. 준호 오빠 회사에서 지방 발령도 고려해 보래요.
지방. 그 단어에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이면 얼마나 멀리? 부산이나 대구요. 어쩌면 제주도일 수도 있대요. 제주도.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거리. 손자를 자주 볼 수 없는 거리.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한 달 안에요. 집주인이 금매로 내놓겠대요.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던 얼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걷던 작은 손.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준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전세 보증금 3억 원. 합계 5억 원.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영숙은 이틀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영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돈을 보탤게. 엄마, 5억. 엄마가 5억을 보탤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전 재산이잖아. 괜찮아.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야. 엄마 안 돼.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영숙은 웃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무슨. 엄마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하는데 돈을 쓰겠니? 너희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정의 목소리도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우리 가족인데. 어머니,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아니야. 갚을 생각하지 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침묵. 영숙은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오히려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정말? 네, 어머니. 저희 집에 방도 하나 비어 있어요. 어머니 방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도 저희가 드릴게요. 영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야, 용돈은 괜찮아. 엄마가 국민연금 조금 나오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냥 준서 옆에서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과 아들 부부는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강남의 괜찮은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30평형,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은 집이네.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작지만 햇빛도 잘 들고 좋죠? 미정이 가장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방이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엄마 혼자 쓰기엔 이것도 큰 방이야.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은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빌라의 전세를 빼서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5억 원. 영숙의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손에서 떠나보내는 기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 가족이 행복해진다면,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해도 될까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세금 문제가 좀 나아서요. 영숙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엄마는 잘 모르니까.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등기부등본에 김미정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영숙의 5억 원으로 산 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김미정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사날. 영숙은 자신의 빌라를 정리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키웠던 집. 곳곳에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요. 영숙은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남편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야? 응. 엄마는 이것만 있으면 돼.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준서도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래, 할머니가 이제 준서랑 같이 살아. 영숙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정이 영숙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제가 이불도 새로 깔아놓고 옷장도 비워놓았어요. 고마워, 미정아. 천만에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불과 한 달밖에 가지 못할 줄 영숙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미정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영숙은 아침밥을 차린 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준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린이집 싫어. 준서가 떼를 쓰면 영숙은 달랬습니다. 준서야,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 만나잖아. 할머니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오후 4시 영숙은 어린이집 앞에서 준서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손자 키우시나 봐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직장 다녀서요. 아이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고생이지.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준서와 놀아주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미정과 아들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미정은 매일 고마워했습니다. 첫 달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변화. 미정의 목소리 톤이 조금 변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에서 어머니, 감사해요. 로 바뀌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하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또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된장찌개 먹었는데.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일은 다른 걸 할게. 네. 미정은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며느리가 싫어하는 음식을 또 했어. 다음 날 영숙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짜네요. 그래, 미안해.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봐. 네, 다음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영숙은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탁에 앉은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청국장이요? 응. 준호가 좋아해서. 준호 오빠는 좋아하시겠죠. 근데 저는 청국장 냄새 싫어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미정아. 몰랐어. 네. 앞으로는 물어보고 만들어주세요. 영숙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자기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들을까봐.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미정이 출근 전에 커피를 마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커피 뭐예요? 어제 시장에서 산 원두야. 맛있다고 해서. 이거 인스턴트 원두잖아요. 저 인스턴트 안 마시는데. 아, 그래. 미안해. 다음엔 좋은 걸 살게. 네. 아, 그리고요. 어머니. 응? 제 컵 쓰지 마세요. 제가 아끼는 컵이거든요.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흰색 도자기 컵. 예뻐서 썼던 컵. 아, 미안해. 몰랐어. 네. 미정은 짧게 대답하고 출근했습니다. 영숙은 그날 아침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점심때 영숙은 집 앞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키우시나 봐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도요. 며느리가 직장 다녀서 제가 키우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고마워하는 편이에요. 어떤 집은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준서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영숙은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먼저 퇴근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서 손에 든 거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야. 준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식은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지.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시네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가 사준 거야. 할머니 혼내지 마. 준서야, 너는 들어가 있어. 미정이 준서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교육 방식이 있어요. 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알았어. 미안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자기 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미정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할 때 그릇 좀 조심히 다루세요. 제 그릇 깨졌어요. 어머, 그랬어? 미안해. 언제 깨진 거야? 모르겠어요. 어제인지 오늘인지. 어쨌든 조심해 주세요. 그래, 미안해.
네. 미정은 더 이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댓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청소할 때 제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에서 청소할 때 제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매번 놀랐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은 거실에서 준서와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여기 맞아? 그래, 잘했어. 우리 준서 똑똑하네. 그때 안방에서 미정이 나왔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 엄마, 나 할머니랑 놀고 있어. 지금 당장 이리 와.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서가 놀라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미정은 준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레고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준서를 데리고 노니까 제 교육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 그래도 엄마가 손자 좋아하시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준서 영어 공부 시간인데 자꾸 레고 가지고 놀게 하면 어떡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가 준서한테 자꾸 간식을 줘요. 제가 식단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요.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릴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못하게 해주세요.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서 간식 주실 때 미정이한테 먼저 물어봐줘. 알았어.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또 울었습니다. 넷째 달, 영숙은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영숙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 좋아. 나도 갈게. 그래, 그럼 내가 예약할게. 영숙은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도 될까?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주요? 안 돼요. 왜? 제가 야근해야 해서 어머니가 준서 봐주셔야 해요.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약속보다 손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손자를 봐줘야 해서.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너 요즘 이상해. 친구들 다 걱정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완전 죽어 있잖아.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아, 너 혹시 며느리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침묵. 영숙아, 나 내 친구야. 솔직하게 말해봐. 그 말에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나. 영숙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태도, 손자를 못 만나게 하는 것,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것, 집안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 영숙아, 너 왜 참고 있어? 그건 내 집이잖아.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래도 아들 생각하면 아들은 너 생각 안 하잖아.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숙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나와. 그 집에서 어떻게 나가. 내 전 재산을 거기 쏟아부었는데 그게 문제야. 넌 이미 덫에 걸린 거야. 그 단어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섯째 달,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준서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TV를 켜려는데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TV는 10시 이후에 보세요. 지금은 준서 자는 시간이라 소음이 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겨우 9시인데. 그래도 안 돼요. 준서가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깨거든요. 영숙은 TV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좁은 방, 침대와 옷장이 전부인 방.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째 달. 영숙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항상 뭔가 이유를 만들어 외출을 막았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택배 온대요. 받아주세요. 어머니, 오늘 수리 기사 온대요. 집에 계세요. 어머니, 준서 아파요. 병원 데려가 주세요. 영숙의 생활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숙아, 우리 이번 주에 점심 먹자. 미안해. 나 요즘 바빠서. 영숙아, 다음 달에 동창회 있는데.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영숙의 세계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이 30평 아파트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숙 자신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투명해졌습니다. 7째 달째 되던 어느 날,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생명력을 잃은 눈빛. 나, 이게 누구지? 그날 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너 요즘 왜 그래? 우리 다들 걱정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완전 죽어 있잖아. 영숙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영숙아, 너 혹시 며느리한테 학대당하는 거 아니야? 학대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학대야. 정신적 학대라고.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아, 제발 정신 차려. 나와.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은 내가 찾아줄게. 일단 나와. 하지만 영숙은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7월 셋째 주.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준비해야겠네. 아니요, 어머니. 영숙이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방에 계세요. 뭐라고? 제 친구들 오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냥 방에 계세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방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뭐?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셨어요? 이 집 명의는 제 겁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돈으로 샀어도 명의는 제 거예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긴요? 사실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내 돈으로 증여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영숙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손자를 못 본다고 해서 그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 지방 발령 같은 거 없었잖아.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바보 아니야. 확인해 봤어. 영숙은 사실 확인한 적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당황한 표정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너희가 나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럼 뭔데? 5억을 받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가족이야?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이 아니야. 너희가 손자를 못 보게 한다고 협박했잖아. 협박은 무슨?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려다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너 알아? 이 집 명의가 미정이 거라는 거?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너 알았어? 알고 있었어?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렸습니다. 너도 나를 속인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 전 재산 받아놓고 명의는 며느리 거라고?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은 무슨, 그건 핑계잖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모든 걸 바쳤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어. 너 대학 보내려고. 엄마. 그런데 너는 엄마를.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집? 영숙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밥은 주지. 하지만 사람 대접은 안 하잖아. 나를 가정부처럼, 아니 가정부보다 못하게 대하잖아.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야.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죽였어. 매일매일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 내가 말하면 무시하고, 내가 웃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 미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이 아니야. 그럼 증거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증거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미정은 결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욕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갑게, 무관심하게 영숙을 대했을 뿐. 미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없잖아요. 어머니, 그러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헛소리도 하시고, 물건 위치도 자꾸 까먹으시고. 혹시 치매 아니에요?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침묵.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그럼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아서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영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때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소리 질러? 영숙은 손자를 봤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워.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마저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영숙은 하루 종일 방에 있었습니다. 미정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집 진짜 좋다. 강남에 2평수면 대박인데? 응, 시어머니가 돈 보태줘서 샀어. 헐, 대박. 너 완전 복 받았네. 에이, 복은 무슨. 매일 같이 사니까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그럼 나가시라고 하지 그래. 그게 쉽지 않아. 남편이 엄마 생각해서. 너네 남편 참 착하다. 우리 남편이었으면 진작 내보냈을 텐데. 웃음소리.
영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술병, 음식 찌꺼기, 쓰레기들.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미정이 소파에 누워 말했습니다. 영숙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은 짐을 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이불, 남편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5억을 주고 남은 건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새벽 5시, 영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영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으로 산 집. 하지만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닌 곳.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의 새벽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영숙은 24시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메시지 없음.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 없어도 아무렇지 않겠지. 커피는 식어갔고 영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목적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영숙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왔어. 집에서. 뭐, 지금 어디야? 영등포역 앞 카페. 가만 있어. 내가 지금 간다. 1시간 후, 친구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의 모습을 보자 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아, 어떡하니?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생각하고. 미안해, 언니. 패 끼치게 돼서. 무슨 소리야? 친구 좀 재우는 게 무슨 패야? 친구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친구는 영숙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영숙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돈이 없어. 무료 상담도 있어. 걱정 마. 다음 날 오전, 영숙은 친구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숙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억을 보탠 것, 며느리 명의로 된 것, 집에서 당한 일들, 그리고 집을 나온 것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증여 취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자발적 증여였고 명의를 며느리분 이름으로 한 것도 어르신이 동의하셨잖아요. 하지만 속은 거잖아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뭔데요? 어르신이 그 집에 거주할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돈으로 산 집이고 동거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다시는 그 집에 못 가요. 그럼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상담소를 나오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일단 내 집에 있어. 천천히 생각하자. 언니, 나 이러다 진짜 노숙자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친구에게 오래 신세 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은 핸드폰을 받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연락 좀 주세요. 영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나간 거야? 침묵. 엄마, 말 좀 해봐. 우리 걱정했잖아. 걱정? 누가 날 걱정해? 엄마, 왜 이래? 집으로 돌아와. 못 가. 왜? 거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 방도 있고. 준호야.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엄마. 미정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엄마, 미정이도 힘들었어. 이해해줘. 이해는 내가 해. 너네 엄마 상황 이해 좀 해봐.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만날 것도 없어. 엄마. 준호야, 엄마 이제 혼자 살 거야. 더 이상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짐이야? 엄마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날 사랑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겠지. 너희는 내 돈만 사랑했으니까.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5억 받고 엄마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게 가족이야? 엄마가 예민해진 거야. 나이 들어서. 또 그 소리. 나이 타령. 치매 타령. 영숙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정상이야. 너무 정상이어서 문제지. 엄마가 바보였어. 너희한테 모든 걸 다 줄 바보. 엄마, 이제 엄마 찾지 마. 엄마도 너희 찾지 않을게. 엄마, 제발.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다음 날부터 영숙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7살.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어르신, 저희는 60세 이하만 받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거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지내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남편의 대화. 여보, 영숙 씨 언제까지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이 벌써 열흘이야. 미안해. 내 친구라서 그래. 나도 이해해.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영숙은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나갈게. 뭐? 어디 갈 데 있어?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게. 영수가 조금만 더 있어. 아니야. 언니네 폐가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언니 고마웠어. 정말. 영숙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싼 곳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4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영숙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3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부터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4평? 침대에 누우면 발이 벽에 닿았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숙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5억을 주고 4평을 얻었습니다. 고시원 첫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취객의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 새벽 3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여기서 어떻게 살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7살이 할 수 있는 일. 청소,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한 곳 한 곳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 일자리 구한다고 해서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아, 죄송한데요. 60세까지만 받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곳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설거지 일하고 싶은데요. 연세가 67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또 거절. 20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번 거절당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찾는데 안 되네요. 제가 아는 곳 있어요. 새벽 청소일인데. 새벽 청소요? 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오피스텔 청소하는 거예요. 얼마 받나요? 시급 9,860원이요. 하루 4시간이니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영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영숙은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4시 정각 청소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을 포함해 5명의 청소부가 모였습니다. 모두 나이 든 여성들이었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5층부터 10층까지 청소하시면 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영숙은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대걸레, 청소포, 세제.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계단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8시가 되었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영숙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80만 원. 고시원비 30만 원을 내고 나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식비, 교통비, 생활비. 빠듯했습니다. 영숙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컵라면. 그렇게 버텼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영숙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찔렀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대걸레질을 4시간씩 하니 당연했습니다. 손목도 저렸습니다. 힘을 많이 써서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쉬셔야 합니다. 쉬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시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었습니다. 약값이 3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약국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3만 원. 나흘치 식비였습니다. 영숙은 약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스를 샀습니다. 2,000원짜리. 집에 돌아와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통증은 가시지 않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3달째 같은 고시원에 사는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김할머니 70살.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김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얼마나 사세요? 3달 됐어요. 나는 2년 됐어요. 2년이요? 네. 갈 데가 없어서요. 영숙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할머니에게는 자녀가 3 있었습니다. 하지만 3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요? 재산 다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필요 없대요. 영숙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자신과 그날 이후 영숙과 김할머니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고시원에는 노인이 많았습니다. 75세 이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3억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린 투명인간이야. 어느 날 저녁 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돈만 보지 우리는 안 봐. 돈 다 빼앗고 나면 우린 쓰레기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넷째 달, 영숙은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검색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클릭했습니다. 며느리의 게시물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들, 행복한 가족 사진들,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서 놀이공원에 간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 여행 간 사진, 그리고 글, 시어머니 없으니 너무 편해요. 키읔키읔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가줬으면. 완전 공감. 시어머니 없는 게 천국이죠. 근데 돈은 받았잖아. 키읔키읔 대박. 이응지읒 5억 받고 내보내기 성공 키읔키읔. 영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괜찮아요. 울어요. 실컷 울어요.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째 달, 영숙은 아들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명절인데 안 오실 거예요? 영숙은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날. 하지만 영숙에게 가족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고시원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명절을 보내러 갔는지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 영숙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못 키운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6째 달. 영숙은 청소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청소부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돈을 못 버니까요. 하지만 무릎은 계속 아팠습니다. 며칠 후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영숙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인대가 손상됐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2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만 원. 자신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프실 거고 나중에는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영숙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7째 달.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나야? 영숙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하지만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나 아직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영숙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복수? 아니, 정의. 며느리가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8째 달. 영숙은 고시원 옆방에 사는 젊은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지혜. 32. 지혜는 이혼 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지혜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다리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지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영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파스 좀 샀어요. 쓰세요. 고마워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5억을 보탠 것, 며느리의 배신, 집에서의 학대,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지혜는 듣고 있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아니, 범죄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는데 어렵대요. 증거를 만들어야죠. 뭐? 증거요. 며느리가 어르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증명할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며느리 SNS에 올린 글들 있잖아요. 그거 캡처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하세요. 삭제되기 전에. 영숙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며느리의 SNS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시어머니 없어서 좋다는 글, 5억 받았다는 댓글들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르신이 사셨던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해요. 뭐요? 며느리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이웃들은 알잖아요. 분명 뭔가 봤을 거예요. 다음 날, 영숙과 지혜는 함께 영숙의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5억으로 산 집. 하지만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닌 곳. 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어르신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혜는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10분 후 돌아왔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어르신 나가신 날 집에서 환호성이 들렸대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 사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익명으로요. 다들 며느리가 어르신 욕하는 거 들었대요. 정말요? 네. 다들 기억해요. 제가 연락처 받아왔어요. 지혜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증인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르신.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그날부터 영숙과 지혜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지혜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증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증거 1. SNS 게시물 캡처 2. 이웃 증언 녹음 3. 아들 집 등기부등본 4. 증여 당시 대화 내용 재구성 5. 의료 기록 학대로 인한 건강 악화. 영숙은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무릎 인대 손상, 우울증, 불면증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기로.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보는 게 어때요? 온라인이요? 네. 요즘은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여론이 빠르게 형성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까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함께 올리면 돼요.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보죠. 지혜가 글을 대신 써주었습니다. 제목 며느리에게 5억 줬더니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내용은 영숙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운 것, 결혼 자금 보탠 것, 손자를 못 본다는 협박, 5억 증여, 며느리의 태도 변화, 집에서의 학대, 그리고 지금의 상황, 증거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게시물 캡처, 고시원 방 사진, 무릎 진단서,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너무 화나네요. 며느리 진짜 쓰레기네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고소하셔야죠.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10개, 100개, 1000개. 그리고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만, 10만, 100만. 영숙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5,000개가 넘었습니다. 공감 버튼은 10만 개. 그리고 기사로도 났습니다. 67세 시어머니 5억 보태줬다가 고시원 신세. 며느리에게 전 재산 증여했다가
쫓겨난 노인의 비극. 기사는 여러 언론사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더욱 폭발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요. 우리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요. 시어머니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예요. 며느리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TV에 나가서 제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하지만 어르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세상이 알아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이틀 후 영숙은 방송국에 갔습니다. 황금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숙의 손은 떨렸습니다. 지혜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영숙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67세 박영숙 씨를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영숙을 비췄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영숙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30분 동안 영숙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담담하게. 진행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영숙 씨, 정말 말씀 들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1위, SNS 실시간 트렌드 1위,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시태그 5억 시어머니, 해시태그 노인 학대 범죄, 해시태그 며느리 사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봤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이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며느리 얼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며느리 김미정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이름, 나이, 직장, 심지어 사진까지. 미정의 회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노인 학대 범죄자를 해고하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정의 회사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결국 미정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로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나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진실이요? 엄마가 방송에 나가서 우릴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너희가 범죄자야.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엄마, 준호야,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당한 걸 말한 것뿐이야. 엄마, 우리 망했어요. 미정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나도 직장에서 눈치 받고 있고요. 그래서요?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예요? 나는 정의를 원했어.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원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 방송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정은 방송에 나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모셨어요. 하지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SNS 게시물은 뭡니까? 시어머니 없어서 좋다고 쓰셨잖아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댓글에 5억 받았다고도 써 있는데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네티즌들이 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좋아요를 눌렀잖아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음된 증언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는 거 자주 들었어요. 시어머니 나가신 날 집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 거짓말쟁이네요.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일주일 후 변호사들이 영숙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돕고 싶습니다. 영숙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영숙은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증여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 날 법정에는 방청객이 가득했습니다.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영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못 본다는 협박에 5억을 줬습니다.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게시물, 이웃 증언, 의료 기록, 모든 증거가 영숙의 편이었습니다. 석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김미정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원고로부터 금품을 취득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5억 원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항소했습니다.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숙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편지는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구나. 비슷한 사연들이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자식에게 줬다가 쫓겨난 노인들, 며느리에게 학대당한 시어머니들, 사위에게 사기당한 장인들, 언론은 이를 노인 재산 갈취 범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재산권 보호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숙은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인도 사람입니다.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안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영숙은 노인 인권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단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고 후원금도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시니어 재산보호 교육이었습니다. 사랑과 돈을 혼동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주는 건 투자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증여는 회수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강연장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김미정은 원고에게 5억 원 전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완전 승소였습니다. 방청석이 들썩였습니다. 영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어르신,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영숙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김미정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미정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5억 5천만 원. 영숙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을 위한 곳,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쉼터는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이 10개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곳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도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고시원에서 만난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쉼터는 따뜻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72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손자 준서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께, 저 준서예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 제가 어려서 몰랐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한 거였어요. 아빠도 잘못한 거였어요. 이제 저는 중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준서 올림. 영숙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대신 영숙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내가 정말로 준비되면 그때 만나자. 지금 영숙은 75입니다. 쉼터는 더 커졌습니다. 방이 30개로 늘었고 노인들은 50명이 넘습니다. 모두 영숙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영숙은 여전히 강연을 다닙니다. 노인 재산 보호에 대해, 노인 인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누군가 다가와 말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영숙은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탐내지 마세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봄날, 쉼터 정원에 벚꽃이 폈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꽃을 구경했습니다. 영숙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행복하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18살이 된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준비됐어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영숙은 한참을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렴. 준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는 울었고 영숙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영숙은 쉼터 노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노인들은 준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가 더 많은 걸 얻었구나. 돈은 잃었지만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더 따뜻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영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요. 그날 밤, 영숙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요.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6,000건 이상의 노인 학대가 신고됩니다. 그중 70%가 자녀에 의한 학대입니다. 재산 갈취 피해를 당하는 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탐내지 마십시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노인도 사람입니다.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안녕하신가요? 아버지는 행복하신가요? 오늘, 지금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당신도 늙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 자녀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